사실은 강의를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질문을 먼저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강의하다 보면 질문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혹시 뭐 학교를 운영하시거나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거나 하면서 뭐 궁금한 점이나 워낙 잘하고 계시겠지만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게 고민인데 그런 거 있으시면 우리 보니까 우리 그 마이클 조선 교사님 몇 분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뭐 이렇게 거의 그 만물 박사셔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을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네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해주시죠. 아, 네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현장에서 학생들 지도하면서 뭐 이런 경우 좀 뭐 애매했다, 뭐 궁금하다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다 잘 돌아가고 있나요? 저 있습니다. 네네. 리더 훈련은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리더 훈련. 네. 그 리더십이라는 거는 보통 본질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사람들이 리더는 과연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둘 다의 경우죠. 리더십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리더십은 타고나도 훈련되지 않으면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없고 또 타고난 리더십의 자질이 없어도 어려서부터 좋은 또 멘토를 만나고 잘 훈련되면 또 좋은 리더로 자라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멘토와 또 리더십이 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우리 동양 철학 중에 이제 맹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맹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리더가 갖춰야 되는 덕목 중에 들어보셨을 텐데 다 학교 다니실 때 호연지기라고 들어보셨죠? 호연지기. 굉장히 이렇게 좀 호탕하고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크고 소위 말하면 좀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릇이 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리더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릇이 큰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라고 했을 때 맹자가 무슨 얘기했냐면 호연지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고 작은 불이 얘를 타협하지 않는 훈련을 지속함으로써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 의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확장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더는 사실은 타고나도 결국 길러진다. 환경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염두를 두고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IM 학교들이 작은 학교들도 숫자 작은 학교들도 많은데 저희 학교들도 그래요. 저희 학교들도 학생이 뭐 10명 내외인 학교들도 있고 뭐 30명 내외인 학교들도 있고 다 학교마다 사이즈가 다르죠. 저희도 이제 교회 안에 학교를 세우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어깨동무학교 시작할 때 우리 IM 전략처럼 한 학교가 커지는 개념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건강한 학교가 많아지는 전략을 써야 한국교회를 도울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략이 예수님이 무리와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개척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건축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키우시고 동네마다 보내시고 거기에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멀티플라이 돼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IM이 하고 있는 거나 저 역교동무가 하고 있는 거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인 거기 때문에 하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건강한 사이즈의 학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열방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학교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작더라도 1000개의 학교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1000개의 학교가 훨씬 영향력이 있죠. 한 학교에 1000명 모여 있는 것보다 뭐 10명씩 1000개가 모여가지고 차라리 10,000명을 이루는 게 훨씬 낫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 저는 거기 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이즈의 학교일수록 리더들을 키우기에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 그 이제 개별 교육, 개별 학습인데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면 그 아이들의 어떤 장단점들이 눈에 다 들어오고 그런 장단점들을 어떻게 장점은 잘 우리가 이렇게 격려해서 더 극대화시켜주고 단점은 보완해서 이 아이가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건가. 이제 우리 교육하는 분들 중에 원동현 박사라고 계시죠. 5차원 전면교육 하시는. 근데 원동현 박사가 5차원 전면교육의 원리를 그 Law of Minimum이라고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데서 갖고 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나무로 만든 버킷이 있는데 그 나무 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무 대가 다 돼 있는데 하나만 짧거나 하나만 망가져도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은 어디까지 차느냐 하면 그 나무 버킷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대 중에 가장 낮은 데까지밖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개가 높아도 하나만 낮으면 전체를 채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소량의 법칙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 5대 영역을 나누고 그 5대 영역으로 아이들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줌으로써 채워주면 물이 차는 높이가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좀 개별적인 멘토링이 필요하죠. 이제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사실 칠판을 써야겠네요. 저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잠깐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개는. 소개를 한번 해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이윤흥성 목사님은 요번에 지금 CTS에서 그거 아세요? 대안학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이윤흥성 목사님은 그 우리 학교 사역의 전설 같은 분이에요. 우리나라. 왜 그러냐면 어깨동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다 이제 SOT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저희가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세팅을 다 하셨던 분이세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좌진영도 다 알고 우진영도 다 알아요. 그래서 좌진영한테 욕먹고 우진영한테 욕먹고 계세요. 장난이고 이제 만났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자체적으로 지금 할 뿐만 아니라 코스타 아시죠? 여러분 코스타 유학생들 막 가는 거 그것도 전체 다 관장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뭐 김하나 목사님 아시죠? 그런 분들 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백석대신 그쪽에도 세종학교에 우리 백석대 세종학교 거기서도 이제 하고 계시고 이러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자꾸 외부 강사를 모시냐면 이제 우리가 가진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듣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안 들면서 이제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하고 우리 목사님이 왜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여러분이 정말 왜 중요한 일을 하는가 지금 현장에서 피 터져라 지금 다 싸우고 있는 분인데 여기 옆에 지금 팔도 좀 잘려 있으신 분 있는 것 같고 총 2방 맞아서 피 질질 흘리는 오늘은 근데 다 화장을 하고 오셨네요. 역시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안과 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래도 애들한테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지금 그죠? 우리끼리 있다는 것만도 위로가 되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에요. 아멘이 나오고 있어야지만. 그죠? 도망가는 애들만 이제 더 이상 안 잡아도 되고 막 그죠? 뭐 이런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었으면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목사님도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전국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하고 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도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IM 선교회도 있지만 어깨동무도 있지만 이게 협업을 해서 정말 한국 땅의 다음 세대가 편만하게 퍼져서 한국 땅이 일어나도록 우리 돕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기관장이시고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하여튼 한국을 위해서 역선교를 나오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윤은성 목사님을 어깨동무 사역 대표 우리 윤은성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이뤄가는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도 끊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알아서 끊습니다. 네. 자, 다시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보통 교육을 3가지 형태의 교육으로 분류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formal education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해서 형식을 갖춘 교육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informal 교육이라는 게 있죠. informal education이 있고. 이거는 이제 비형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또는 탈형식 교육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non-formal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non-formal educ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무형식이죠. 무형식. 근데 이제 형식 교육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공부하는 거죠.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형식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클래스룸이나 어떤 커리큘럼을 벗어난 어떤 뭐 탐방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무형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의도성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가르치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행하다가 관계성, 뭐 밥 먹다가 뭐 길 걷다가 갑자기 어떤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형태의 교육의 세 가지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는데 이게 같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의 소위 말해서 이제 성인, 좀 성숙한 성인을 길러내는데 미치는 영향을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영향을. 그러면 이제 formal education, 이 커리큘럼이 실제로 한 사람을 어떤 탁월한 리더나 성숙한 성인으로 만드는데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IM의 커리큘럼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이 커리큘럼이 미치는 영향은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IM의 장점은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지만 커리큘럼에 갇히지 않는 게 IM의 장점이죠. 뭐 이런 모임들 와봐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위 말하면 인포멀 에듀케이션이 여기 있는 나머지 이제 45% 정도 차지하고 이 무형식 교육 자체가 거의 50%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들은 태어나는 요소가 큰 거예요, 사실은. 큰데 훈련되지 않으면 그 좋은 자질을 그냥 사장시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또 리더들이 자질을 타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들과 여건들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또 거기서 리더로 재탄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리더십을 키운다라고 할 때는 이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상당히 기초를 잡아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기. 이번에 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득점왕을 했잖아요. 그죠? 공동이지만 득점왕 했는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계속 강조한 게 7년 동안 기본기만 가르쳤다. 뭐 이거잖아요. 그리고 하버드의 천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하는가?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뜻이거든요. 리더가 오락가락 하거나 오늘은 바짝 섰는데 내일 막 넘어지고 우르르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리더는 이렇게 스테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성숙이란 스테디한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초가 잡아주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기초. 그래서 어떤 신앙훈련이나 커리큘럼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형식 교육에 속하는 거죠. 이거는 기초 작업이에요. 기초 작업. 이런 기초가 견고하게 닦아지면 그 위에 이제 비형식 교육, 약간의 이제 집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재료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탐방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이제 어깨동무 학교가 IM 선교회를 돕는다면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 야외 활동이나 탐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발달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썼는데 한 권은 이제 3년 전에 썼던 책 중에 만남이라는 한국 역사 책을 썼고 만남이라는 한국 역사책을 썼고요. 17,000원인가 할 겁니다. 17,000원. 지금 절판 안 돼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백비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백비라는 역사책을 썼고요. 세 번째가 작년에 쓴 교육에 대한 쓸모 있는 교육이라는 책을 썼어요. 쓸모 있는 교육이라는 어느 책을 책이 가장 많이 잘 팔렸습니까? 만남이 제일 잘 팔렸고, 백비가 두 번째에 잘 팔리고 있고, 쓸모 있는 교육은 작년 8월에 나왔고.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을 제가 왜 썼냐 하면 이 리더십 때문에 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제가 해외에서도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한국 친구들이 되게 탁월한 점이 많은데 이제 그냥 몇 가지만 고치면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언어 문제예요, 언어. 언어, 그래서 language barrier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 문제만 극복할 수 있으면 한국 친구들이 상당히 글로벌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확률과 가능성이 거의 70-80%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perspective예요, perspective. 시야가 너무 좁아. 그래서 되게 편협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폭 넓게 보고 좀 이렇게 스케일 크게 보고 그런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리더십, 사실은 그게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인데 리더십은 제가 어깨동무 사역은 저희가 리더십 목회자들 리더십 훈련하는 기관이어서 리더십은 제가 아주 강의를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리더십은 보통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게 뭐냐면 perspective 그다음에 and communication 이렇게 써도 다 아시죠? perspective and communication 리더십. 왜냐하면 리더는 이게 뭐가 보여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마이클 성교사님 딱 보면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뭐가 잘 되면 이거 빨리 내버려 두고 그 다음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계속 보이거든. 지금 뭐가 그 다음 이게 보이. 리더들은 항상 계속 그래서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5년, 10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주의자들이야. 막 5년 뒤, 10년 뒤에 아직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약간 또라이다 이런 얘기 들을 만한 비전들을 막 던지는 거죠. 그런데 5년, 10년 지나보면 다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리더들은 퍼스펙티브, 보는 시각, 이 관점, 안목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이고, 그 다음에 타고난 리더들은 자기가 본 걸 자기가 보면 어떡해? 팔로워들이 그걸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야 되죠. 그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된다라고 말할 때는 퍼스펙티브와 커뮤니케이션에 탁월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은 뭔가? 그럼 이 다음은 뭔가?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나가 잘 되면 그거에만 막 골똘해가지고 다음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도 3년, 5년 트렌드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막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럼 뭐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잘 될 때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해요. 잘 될 때. 그것들을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트. 그게 리더십의 가장 기본 퍼스펙티브와 커뮤니케이션. 이걸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걸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들이 3가지로 제가 정리한 게, 첫 번째 만남, 두 번째가 독서, 세 번째가 여행이에요. 이거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공부해보고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 인물들을 수백 명을 공부해보니까 공통점이 이 3가지예요. 다 어린 시절부터 예를 들면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 다음에 어떤 스승이나 멘토를 만났느냐, 아니면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이게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좋은 커뮤니티를 만나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들에게 어떤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리더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보면서 되게 가슴 아프고 되게 우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 메시지가 너무 다 이렇게 애들을 재밌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얼르고 달래거나 뭐 그냥 위로하거나 이런 메시지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대 아이들 가슴 속에 진짜 글로벌 비전이라는 걸 얼마든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도전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우리 아이덴티티는 우리 가슴팍을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어떤 단어들이 새겨져 있는가, 그게 말해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온통 뭐 건물주 뭐 이런 것들, 연예인 이런 뭐 이렇게 뭔가 대박 인생 막 이런 걸 꿈꾼다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비전들이 막 가슴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이렇게 소위 이렇게 얕은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죠. 피상적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찬양도 부르는 찬양을 보면 그 공동체의 특성을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부르는 찬양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찬양들. 막 비전 다 막 이렇게 막 부흥 막 마라나타 막 이거. 요즘 애들 주님 오시는 거 안 오나는데 여기는 막 빨리 오시라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도 되게 헷갈리시는 거지. 지금. 누구는 오라 그러고 누구는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시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그 메시지 자체가, 그 부르는 찬양이 사실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찬양을 주로 부르느냐가 그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나 찬양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들이 각인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 구성하고 있는 가사와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그 성경의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대가를 만나면 1시간만 해도 도가 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접한 사람들 만나서 3일을 같이 있어도 재미없어요. 얻는 거 없고. 근데 이미 어떤 부분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면 1시간만 딱 대화해도 거기서 엄청 캐치할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더십 형성에 있어서.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책을 읽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저는 성경적으로도 기독교 역사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개화파라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리더가 당시에 20대 중반이었던 김옥균이라는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옥균이라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19살 먹었던 서재필, 김옥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 온건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급진파, 개혁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개화파가 그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된다.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니까 나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잖아요. 3일 만에 끝나요. 뒤집어 엎었는데 3일 만에 끝나서 왜?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애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스케일은 크으나 디테일은 떨어지는 혁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케일과 디테일은 다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단체를 세우거나 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도 중요하지만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인물을 제가 만남이라는 책에서 김옥균을 세 번째 역사 인물로 다루는데 왜 다뤘냐면 그 한 시대에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나라를 바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라를 바꿀 생각. 그때가 언제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때가 19세기 조선 말기잖아요. 그거는 역적모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3일 천하로 실패했기 때문에 서재필, 김옥균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3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일본으로 다 망명하고 도망가고 가족들은 다 죽어나갔죠. 갓난 애기들까지. 부모가 죽으니까 애기는 버려두니까 걔는 굶어 죽고.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보니까 항상 역사의 어떤 분기점, 변곡점,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보면 위험하거나 무모한 발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전빵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대에는 다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고 바울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사도들도 잘 못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막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마찬가지죠. 저는 요한복음 4장 예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당시에는 엄청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은 개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뭐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들으면 되게 별 이야기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당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저런 발상이 저런 참남한 신성 모독죄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그런 정도로 사실은 되게 혁신적 발상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김옥균과 개화파가 어디에서부터 그런 발상이 왔냐 하면 만남과 독서예요. 만남과 독서.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되면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제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의 역사 탐방을 저희 학교하고 이제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러시아, 중국 이런 데 1년에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5번, 10번씩 이렇게 역사 탐방을 한국에서 청년들, 청소년들, 목회자들 데리고 이제 역사 유적지 탐방을 중국, 러시아, 뭐 미국, 뭐 저기 또 유럽, 뭐 일본, 제주도, 뭐 국내 조선 팔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거를 제가 책으로 다 정리해서 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러시아에 갔다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데 한국교회 되게 어른이시죠. 근데 그 홍정길 목사님이 세운 국제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를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거기 교장선생님 만나고 러시아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만나서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만 홍정길 목사님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홍정길 목사님 세운 학교에 저희 코스타 오래 같이 했으니까 갔다 왔다고 해서 홍정길 목사님 그 밑에 갔다 온 사람은 많은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만큼만 자기 있게 된다고.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댓글 다시는 걸 보고 제가 문장을 하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꿈꾸고 사는 만큼 내 것이 된다. 왜냐하면
전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몇십 개 나라를 다니니까 청소년, 청년들, 목사님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가면 공부 안 하고 가면 유럽에 가도 그냥 돌담이고 돌바닥이고 성당이고 여기도 성당 저기도 성당 다 그냥 성당이죠. 하지만 알고 가면 그 성당을 누가 지었고 무슨 양식으로 지어졌고 거기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이 돌담거리가 그냥 돌담거리가 아니라 여기가 베토벤이 걸었던 돌담거리구나. 여기가 고흐가 왔다 갔다 하던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에 오르락 내리락 동생 테오의 집에 있으면서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갈 때 고흐가 이 길로 걸어 올라갔구나. 이게 공부를 하면 아는데 공부를 안 하면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여기 누가 지나다녔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보는 게 있어야 꿈을 꾸지. 꿈이라는 거는 꿈의 소재라는 게 있는데 본 게 없는데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저도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나중에 이제 일찍 목회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 할 수 있는 교회에서 19년째 은퇴하셨어요. 원로 목사 안 한다고. 그러고는 나는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겠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셔서 한 20년 캄보디아의 제일 오지에서 선교하시면서 학교도 세우시고 교회도 몇십 군데 세우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제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릴 때부터 저도 되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저기 경남 합천 막 저기 적중 이렇게 무슨 리 이런 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런 시골에 살아도 마음에는 항상 세계를 품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되게 신기해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까지 해외도 한번 안 나가보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해외를 제가 대학생 되어서 제가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오고 제가 모시고 나가서 처음 해외 나가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릴 때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저희한테 너희가 시골에 살아도 가슴에는 항상 세계를 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버지가 세계를 다녀서 온 꿈이 아니고 아버지가 영의 사람이니까 그 꿈을 가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비전을 품으시니까 당연히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속에 되게 벅차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그 꿈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뭘 보여주느냐, 뭘 공부시키고, 무엇을 함께 보고 다니고, 무엇을 함께 읽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수업 중에 만남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그때 온라인으로도 한번 강의했지만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만남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선택하라고 해요. 자, 이번 학기에 너희가 각자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씩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너네가 직접 연락드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이 있는데 저희 학교 수업에 한 번만 와달라고. 꼭 만나고 싶고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가지시게 됐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5명이면 5명이 만나고 싶은 사람 5명을 각각 다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직접 다 연락해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편지를 쓰고 이메일 보내고 연락해서 만난 스케줄을 다 잡고 그리고 미리 사전 질문을 다 보내줘요. 이분에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드릴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변호사가 오시기도 하고 뭐 화가가 오시기도 하고 글 쓰는 작가가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구나. 그런 만남의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IM 선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에도 제자들도 많고 강사들도 많은데 굳이 외부에서 사람 안 불러와도 되는 단체인데도 제가 볼 때 저를 불러온 건 제가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다른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되게 좋은 리더를 만나신 거예요. 앉혀놓고 칭찬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 만남의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모임들이 저희도 이제 학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3차례 전국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는 뭐 1년에 한 번은 제주도에서 꼭 하고 한 번은 다른 학교들이 있는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는데 전국 캠프를 하면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다양한 친구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 아이들이 제가 서울 강남에 미국에서 나와서 18년째 서울 강남에 사역했는데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강남밖에 몰라요. 제가 미국 가서 사역하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1.5세 청소년 청년들한테 제가 이 미국 촌놈들 왜냐하니까 얘들이 이민 와서 거기 살면서 그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들아 미국까지 와서 어떻게 이렇게 좁게 사냐? 이렇게 좁게 사냐? 그때부터서는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리고 선교 보내고 그리고 막 미국 대륙 횡단시키고 뉴욕에서 렌트카 빌려서 출발해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 운전해서 LA까지 가는 거죠. 미국 대륙 횡단에서. 그래서 제가 유명했어요. 청년 사역 현장에 있을 때는 청년들을 떠나보내기로 유명한 사역자였어요.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 떠나보내기로. 저를 만나면 청년들이 지금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생소한 나라도 많이 가 있어요. 제 제자들이, 청년들이 다. 제가 한동대학교에서도 한 8년 넘게 크리스천 리더십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한동 제자들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취업할 때, 자, 너네 앞으로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는데 너네 취업할 때 삼성이든 LG든 대기업에도 취업할 때 부서는 항상 해외 발령 나는 부서로 취업해라. 그럼 이제 몇 가지가 애드밴티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해외 발령 나는 부서를 의외로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해요. 왜? 다 한국에서 살고 싶거든. 한국에서 회사 다니고 싶고. 그러니까 해외 발령 나는 부서는 사실 대기업이 들어가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해외 발령 나는 부서로 가면은 아시다시피 사실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아요. 현장에 나가면. 그리고 다양한 문화나 언어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체험과 기회를 회사에서 돈 주면서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한국 땅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지 나갈 때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얘들아, 선교사가 하나님이 중국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저 중국 갑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남미에 브라질 마음 주셔서 저 브라질 갑니다. 그래서 가면 너네 한국에 하나님 마음 주신 사람 아니면 다 한국 떠나야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사명이 있어서 나를 여기 두셨다라고 확신 없으면 여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왜 선교지는 다 나가면서 맞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냐는 거지. 왜 한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사는 걸로 생각하냐는 거죠. 도대체 왜 여기 사는데요? 왜?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무슨 사명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없으면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그냥 눌러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 어떡할래? 이걸로 일주일을 잠을 못 자게 하시니까 한국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보따리 싸들고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실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제가 미국에서는 뭐 코스타도 하고 큰 교회도 있었고 청년 집회도 20대부터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제가 한국 간다니까 한국에 어디 큰 교회 청빙받아 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근데 아니,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만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을 밤에 잠 못 자고 한국 청년들 막 귀신처럼 주님이 괴롭히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짐, 제 멘토 목사님 집에 거라지에 다 갖다 놓고 이민 가방 2개 옷만 싸들고 인천공항에 무조건 나타난 거예요, 저 혼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20년 한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있는 청년들 어떡할래? 그것 때문에 청년 때문에 와서 청년들 위해서 지난 20년 한국에서 바친 거죠. 우리는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리더십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좋은 만남의 기회, 그리고 좋은 책들을 읽게 하는 것, 그리고 새롭고 낯선 환경을 많이 보여주는 것. 그 해외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단일 언어, 단일 문화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한 30-40% 크리에이티비티가 뛰어나대요. 다양한 나라, 언어,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이. 창의성이. 왜냐하면 창조성은 낯설면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면서 절대 창조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낯설면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어떤 낯선 환경에 나를 계속 노출시킬 때에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에 굳어있던 패러다임에 균열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사실 이 교육이나 신앙 전부 다 사실은 세계관 싸움이잖아요. 세계관 싸움인데 이 세계관이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이 형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은 파편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경험 1 또는 뭐 학습 1 또는 내가 어떤 주변 환경 1 또는 내가 만남 사람 1 이런 이 경험들이 2, 3, 4, 5 또 뭐 경험 2, 3, 4, 5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의 뭘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형성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형성하고 이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서 우리 안에 나름대로 하나의 뭐가 생기냐면 체계가 생겨요. 체계. 근데 무슨 체계냐면 신념의 체계가 생기는 거죠. 좌파 우파 같은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좌편향적 신념 체계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편향적 신념 체계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신념 체계가 하나의 다 세계관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나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거쳐왔던 환경들이나 배웠던 지식이나 어떤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이라는 렌즈로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해석. 그렇게 해서 새로운 소위 말하면 성경적인 어떤 신념 체계를 만들어냈을 때 그걸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적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기존에 있는 세계관을 깨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고도 이게 안 깨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다분히 이제 토테미즘, 이런 무속 신앙의 토대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유교, 거기다가 플러스 불교, 거기에 플러스 기독교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가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약간 불공들이는 느낌, 이런 느낌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유교적 체면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때로는 되게 무속적인 영적인 것과 무속적인 것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왜냐하면 그런 갖고 있는 기존의 신앙을 형성한 신념 체계들이 깨지지 않은 채로 기독교라는 게 그냥 추가됐을 뿐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들이 다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거거든. 다시. 완전히 세계관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기독교야. 플러스 기독교. 내가 갖고 있는 짬뽕에 플러스 기독교.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혼란의 이유가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되게 저분이 거룩하고 영적인 것 같고 되게 말씀 중심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정말 운에 의존해 살거나 되게 무속적인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세계관이 깨트려지려면 세계관에 균열이 생겨야 돼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에 크랙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금이 가야 돼, 금이. 그리고 이 금이 간 틈으로 진리가 침투에 들어가서 이걸 소위 말해서 세상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파괴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초해서 다시 새로운 관점과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경제관, 이런 그런 것들을 성공관, 이런 것들을 비전 같은 것들이 다시 형성이 돼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곳이 기독교 학교란 말이죠. 기독교 학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가르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 학교의 가장 기본과 본질은 세계관의 변화를 줌으로써 기독교적 세계관을 장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IT도 공부하고 해서 사회 각 영역에 들어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개념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이것저것 짬뽕 신앙 플러스 기독교 해가지고 공부 좀 잘해서 어느 영역에 들어간다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 영역에 짬뽕이 임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세계관에 균열을 주고 충격을 주는 중요한 또 세 가지 요소가 결국 이거예요.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쉬운 얘기들이고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머리에 약간 금이 가신 거죠. 머리에 약간 금이 가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남이 그런 이 우리 세계관의 균열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독서.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죠. 교보문고가 맨날 얘기하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근데 마찬가지 책 한 권 잘못 읽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여행. 낯설고 낯선 환경,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여행이죠. 여행 가면 세계관에 엄청난 균일이 와요. 아, 내가 옥물한 개구리였구나. 아, 이게 한국이 다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최고는 지하철밖에 없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이제 알게 되고 이때 당시 갑신정변했던 젊은이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청나라가 그때까지는 우상이었어. 중국이. 우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었으니까. 청나라를 모국, 중국을 모국이라고 불렀잖아요. 어머니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바뀌면 중국 가서 중국에 인정받아야 돼. 우리나라 왕은. 너 그래 왕해. 이거 인정받아야 되는 나라죠. 그런 우리 나라였는데 이 청년들이 그런 성리학, 유학에 토대한 성리학의 배경에서 자랐는데 이 친구들이 왜 그걸 버리게 됐냐면 책 때문에 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공맹, 공자, 맹자의 공맹의 도를 모르는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오랑캐라고 부르는 거, 오랑캐. 그냥 오랑캐라고 부르요. 무식한 아주 미개인들 취급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중국에서 누가 책을 계속 갖다 줘가지고 책을 읽어보니까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의 정치, 사회, 제도 막 이런 책들, 법 이런 책들을 읽는데 이 오랑캐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중국 저리 가란 거지. 책을 읽어보니까 영국, 미국 막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심지어 일본까지. 일본은 이미 그때 소위 말하는 명치 유신을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에서 이미 근대화가 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회나 법이나 군사, 제도, 기술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달랐죠, 우리랑. 그러니까 벌써 세계관의 균열이 막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조선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다음 청나라가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그때 하필 갈아탄 대상이 일본이었던 거죠. 그때 하필 갈아탔던 대상이 미국이었으면 더 빨랐을 텐데 더 좋았을 거고 더 기독교적인 문화가 더 빨리 많이 들어왔을 텐데 역사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많습니다. 그 한순간에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다음 시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안목과 좀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이런 스케일과 그런 안목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뭐 리더십 질문 하나에 엄청 긴 강의를 결국 하게 됐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체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그래도 갖고 계시는 거하고 갖고 계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커리큘럼을 보고 IM의 그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커리큘럼들을 이런 어떤 기독교 세계관의 틀과 만난 독서, 여행 그리고 퍼스펙티브 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리더십의 원리들을 염두에 두고 커리큘럼을 가르치시면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리더십의 자질들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생길 수 있죠.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저희 학교에 어깨동무 학교에 5대 철학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교육을 할 때 이 5가지를 모든 커리큘럼에 다 스며들게 해야 된다라는 5가지 교육 철학이 있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그걸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모든 학교는 그리고 모든 교육은 여러분 교육이나 학교에는 교육의 목표가 있죠. 교육 목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인재상이라는 거지. 인재상. 그리고 이런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게 이제 커리큘럼이죠. 교과과정. 커리큘럼이죠. 이제 교사라는 분들은 이걸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는 뭔가? 영역 성교라든지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하는 목표가. 그 다음에 인재상이라고 했을 때는 뭐 하나님의 사람. 어깨동무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양육. 그 교육 목표와 하나님의 사람, 인재상이 딱 뚜렷하죠.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또 뭔가? 자기 시대와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규정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 어떤 뚜렷한 내용들이 있고 그걸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다 저희는 필수로 저를 통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전국 학교들이 수업을 듣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목표, 인재상 이런 것들이 다 그거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스쿨 오브 투마로우 교재로 학교를 시작했다가 SOT요. 네, SOT 교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SOT 교재를 안 쓰죠. 몇 년 전부터 안 쓰고 저희 이제 자체 커리큘럼으로 자리를 다 잡았죠. 자리를 잡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야외 활동 탐방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한 달에 한 번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어떤 종류든 박물관이든 역사 유적지든 야외 탐방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많이 가는 학교는 일주일에 3번씩 등산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캠핑을 가게 돼 있고 이런 야외 활동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집에서 매일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던 애들이 1박 2일 캠핑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거든. 왜? 지들이 장보고 지들이 텐트 쳐보고 텐트 이거 어떻게 쳐요? 선생님들이 다 모른 척하죠. 니들이 어떻게 해봐? 그럼 이제 애들이 뭐 설명서가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막 텐트 치고 지들이 마트에 가서 장 보고 예산도 자기들이 다 세웠고 회비도 자기들이 정했고 그 안에서 장 보고 그걸 다 씻고 썰고 밥하고 해서 다 차려서 먹는데 한 4-5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야 엄마가 차려주는 이 밥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형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무형식의 교육의 원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집에서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편한 일인지 또 알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뭐 졸업여행 같은 거 아이들 하면 여행 프로그램도 본인들이 다 짭니다. 일주일씩 짜는데 이번에 졸업한 아이들은 독도, 울릉도 독도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정했어요. 울릉도 독도 가겠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 가서 자기들이 뭐 교가 부르기 미션 하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자기들이 근데 다 교통편 그러면 속초까지는 어떻게 가고 거기서 배는 몇 시에 있고 배값은 얼마고 독도까지 가는 데는 얼마고 밥은 어디서 먹고 그러면 전체 경비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1인당 회비는 얼마씩 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3들이 나머지 모든 동생들 앞에서 우리가 왜 이번 졸업여행을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가 프레젠테이션을 다 하고 갔다 와서 사진, 영상으로 다 보고 영상 만들어서 우리가 목적했던 바들을 이번 여행에서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보고까지 다 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주체성도 길러주고 스스로 하게 하고 그리고 책임지게 하고 그게 사실 리더십 훈련이죠. 그래서 리더들은 클래스룸 안에서만 길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율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IM이 갖고 있는 좋은 커리큘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저희가 교과 과정은 하지만 이런 형태의 이런 모임들은 이런 비형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무형식 교육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선생님들하고의 관계성이나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만남과 관계성 그리고 그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IM 학교들도 저희가 하는 그런 역사 탐방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보세요. 어제도 이제 저희 순천 학교 학생들 12명이 이제 서울 올라와서 저랑 같이 이틀 동안 역사 탐방했어요. 그래서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부터 명동의 YWCA 인근에 이제 명동 성당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역사 유적지들 다 이렇게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차 타고 또 이동해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갔다가 임시정부 기념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경신학교 이야기, 도산 안창호 이야기, 시인 윤동주 이야기, 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 집, 그 가족들이 살았던 집이 지금은 기념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학교 안에 들어가서 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언더우드 이야기도 해주고 시인 윤동주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 그 현장에서 역사를 교육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루 이틀 만에 세계관이 엄청난 균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총체적으로 교육은 통합적이고 전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력, 지정의가 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방위적으로 자극해주고 성장하도록 해주는 통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어떤 커리큘럼을 가르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형식 교육, 탈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 늘 염두에 두시고 이 중에 가장 임팩트가 큰 것들은 오히려 비형식적이거나 무형식적인 것에서 애들은 또래 집단 이런 거 다 탈형식이나 비형식 교육이거든. 무형식 교육이거든. 커리큘럼은 여기에 속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3% 5%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견고한 기초를 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학습 습관을 잡아주고 책 읽는 습관을 잡아주고 자기 주도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거는 다 여기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율은 작지만. 하지만 이런 영역들이 없이는 이것도 맥을 못 춘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성적만 좋은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통합적으로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아이들이 탁월한 리더들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퍼스펙티브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만남, 독서, 여행 같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오랜 시간의 역사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뽑아낸 핵심적인 단어들이고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학교와 교회에서 이런 교육 활동 하시면서 뭐 이 정도만 그냥 염두에 두셔도 저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5시 반까지인가요? 네, 그럼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질문 하나 있는데 5분 남았어요.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윤석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자주 모시려고 그래요. 모시고 여러분들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강하시고 현장도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협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동무도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같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목사님이 하던 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순천에. 네, 되게 근데 되게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순천. 네, 그러니까 껄끄러울 수 있는데 저는 만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만났고 그 제가 막 그 씹혔잖아요. 엄청 언론에 씹힐 때 좌파에 씹힐 때 우리 목사님 친구들이 좌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또 흔쾌히 또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진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걸 양쪽으로 사귀지 못한 상태에서 우파들은 무조건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또 우파도 아니야, 좌파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양파입니다. 양파. 예? 양파입니다. 근데 되게 지금 양쪽파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어떻게 되면 아니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다 자기 부류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예, 아들들이. 거기 아니면은 그냥 조금만 가치관이 다르면 절대 사역 안 나고 절대 뭐.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게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뭉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가 현대 종교에 탁재환 소장님들이 다시 모신 이유가 자꾸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도 이제 윤석 목사님이 워낙 대가시잖아요. 이쪽 분야에 이론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만남, 이 강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강의 엄청 하다가 한 5년 전부터 갑자기 까먹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거 내가 했던 강의인데 이거 좋은 강의였는데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질문 던지고 요걸 기초로 둬서 제가 마지막 질문 던지고 요걸 기초로 둬서 제가 저희에게 저희 IM 성교회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 현장에 지금 적용되는가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4.7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우리 윤성 목사님한테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네. 저 안녕하세요. 포커스 미니스트리 오현민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저희 포커스 미니스트리 8명의 학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3명이에요. 네, 네. 소규모의 학교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형식과 비형식, 무형식이라는 네, 네. 이 세 가지를 커리큘럼 이렇게 일과에 네. 그러니까 뭐 하루 일과 일주일에 네.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녹여가야 되는데 네. 이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강의하신 걸 들으면서 저희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형식과 어쩌고 보면 비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데 네. 아까 말씀 무형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규모인 학교에서는 이걸 네. 어떻게 이게 결핍될 수 있는 무형식 부분의 것들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네, 네. 이렇게 보완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시면 지금 이런 기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캠프를 그래서 다들 너무 기다려요. 지금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캠프를 못 했는데 이번에도 순천 아이들 올라와서 목사님 저희 다음 캠프 언제예요? 이제 캠프 빨리 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들이 캠프를 하면 친구들이 갑자기 전국에 생기거든요. 저희 학교가 전국에 있으니까
뭐 순천, 광양, 전라도, 저기 창원, 진해, 경상도, 여기 뭐 서울, 경기권의 오산, 수원, 뭐 김포, 남양주, 판교, 그리고 처음에 제주까지 다 있으니까 친구들이 전국에 다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순천 아이들이 서울 올라오니까 남양주 있는 아이들이 밤에 놀러 온 거예요. 순천 아이들 보겠다고 놀러 오고,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 이제 관계성이 되게 확장이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강남,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강남밖에 몰라요.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초중 고등학교 다 나오고 뭐 대학교도 인서울 가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이 세상이 넓은데 사실 인생을 20년, 30년 얼마나 좁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도 또 인서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평생 거기 사는 거예요. 우리 미국 분들 아까 오셨지만 미국 분들이 큰 나라, 넓은 나라에서 오셨지만 미국 사람들 가운데 거의 80% 이상이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한 번도 못 벗어나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많고요. 미국에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미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어떤 면에서 되게 촌스러운 나라예요. 넓은 데 살수록 잘못하면 고립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 산다고 다가 아니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밟고 다녀야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땅, 네 발로 밟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랬으면 보고 밟아야죠, 가서. 안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뭐 아무리 뭐 넓은 땅에 산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중국에 가면 일주일에 제가 3,800km를 여행해요. 일주일에 3,800km 보통 여행하는데 이유가 있죠. 그렇게 여행하는 이유가 3,800km로 가면서 심지어 제가 압록강 끝에서 출발해서 두만강 끝까지를 거의 한 40번 넘게 했으니까요. 40번 넘게 하면서 이제 그냥 버스 타고 하루에 10시간씩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계속 북한 땅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그냥 계속 북한 땅 보면서 가면서 버스 10시간 이동하는데 뭐 하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북한 위해서 통일 위해서 하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애들이 가기 전에 통일 왜 해야 돼요? 막 이런 애들이 일주일 지나면요. 막 통일해야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통일 해봐야 소용없고 압록강변, 둥안강변 한 번만 일주일 갔다 오면 다 생각이 바뀌어요. 통일해야 된다고. 애들이 막 통일 기도하고 북한 기도하면 다 막 울고 막 그 다음에는 북한이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막 이러던 애들이 일주일만 갔다 오면요. 북한 말만 나와도 울어요. 이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8명이라는 걸 단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또래에 대한 그 욕구가 되게 커져요. 그래서 그 또래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그 갈증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극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변 가까운 데 있는 이렇게 전체 규모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별로 조금 가까운 데를 묶어서 작은 모임들과 교류와 캠프들을 자꾸 같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좀 그걸 도입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 광양하고 창원, 진해가 지방에 있는데 요 4개 학교가 다 이제 저희는 이동 수업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창원 아이들이 순천으로 이동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수업하고 순천 아이들이 창원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수업하고 순천 아이들이 서울 와서 일주일 수업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중고생들만 또 따로 모여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이동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또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작은 학교 작은 사이즈의 학교들일수록 주변의 인근에 가까이 있는 학교들하고 네트워킹해서 공통 수업을 자꾸 만들어내고 함께하는 활동을 자꾸 만들어내고 야외 탐방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이렇게 자꾸 협력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작은 규모의 학교들은 청소년 시기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자칫하면 이탈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를 계속 찾아요. 네, 저희들도 지금까지 대안학교를 솔직히 해오면서 저희 학교 졸업생 아이들이 너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친구가 많지 않은 거. 그거는 모든 졸업생들이 공통적으로 다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 자기들은 그것 이상의 좋은 것들을 여기에서 배웠고 경험했다라는 그거는 고백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또래에 대한 욕구들이 아이들은 굉장히 커집니다. 중고등학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죠. 네, 기술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교회와 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자꾸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좀 더 빈도수를 높이는 거죠. 지금보다 만남의 기회를 그렇게 좀 풀어 나가실 필요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이 지났습니다.